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상속 정의서의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속 정의서 알기 쉽나요? 그렇게 쉽진 않죠. 이 세법이라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가능하면 저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의서의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게 정의서의 대상이고 또 대상이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서의 완전 포괄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과연 정의서의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서의 완전 포괄주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2003년 이전까지는 이 민법상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래, 자본거래, 그 밖에 이익의 정의로 이 세법에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거래에 대해서만 정의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정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를 해놨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절세죠, 절세. 세법에 규정이 없는 걸 통해서 정의세를 내지 않는 그런 거래가 나타나니까 2004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형을 법률, 상속세및 정의세법이죠.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정여에 해당된다면 법에 일일이 과세 요건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정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정의세 완전 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변칙적인 정의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부담 없이 부의 이전을 하는 그런 거래를 막겠다. 결국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세 완전 포괄주의는 상속세 및 정의세법의 완전 포괄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규정에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2조 정의, 이 각각의 정여란 무엇인가, 정여재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정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거나 옮기는 거죠. 그죠? 이때 무상으로 뿐만 아니라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보통 이제 30% 룰이라 그러죠. 30%보다 싸게, 70%보다 더 싸게 이전을 하면 그것도 정의로 봅니다.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거는 전에 배웠죠. 유언으로 정여를 한다든지 주검으로서 정여가 효력을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 및 수익자 연속 신탁은 제외한다. 이런 거는 상속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여의 정의에서 이제 명칭 형식 목적 관계없이 전부 다 무상이나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면 정여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 포괄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정여재산이란 정여로 인하여 수정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및 이익을 말한다. 그죠? 정여를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및 이익을 말한다. 어떤 물건, 권리, 이익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해재산에 일거를 해놓으면 또 어떤 새로운 뭐 금융자산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을 물려주면 옛날에는 거의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여세 완전 포괄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 케이스 때문에 생겨난 법입니다. 자, 에버랜드 전환사채라고 이제 96년 10월에 이사회 결의로 이제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사채라는 거는 회사가 돈을 빌리고 발행해 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이자를 적게 주는 대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들에게 주는 게 전환사채입니다.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아주 낮은 가격으로. 왜냐하면 당시 주식은 비상장이었지만 8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엄청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전환사채 전환 가격은 7,700원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환사채를 가진 사람이 주식으로 바꿀 때 한 주당 7,7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 하나를 7,700원에 가질 수 있다. 그 시세보다 최소 10배는 남는 장사다. 그런 겁니다. 에버랜드 주식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느냐. 에버랜드가 그 당시에도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죠. 삼성그룹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제1제당을 제외한 중앙일보, 삼성물산은 포기를 하고 누가 인수를 했느냐. 이재용, 지금 삼성그룹 부회장이죠. 그 다음에 서현, 부진, 이서현, 이부진,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딸이 있었지만 죽었습니다. 죽은 자, 이런 대부분의 이제 이 특수관계자들이 이 전환사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48억 원어치는 이재용, 나머지 48억 원 세 딸에게 넘어갔다. 자, 전환사채를 받고 나서 2주 뒤에 이 이재용 남매들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까 48억씩 인수를 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7,700원에 한 주당 7,700원으로 바꾸면 무려 125만 주의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 원래 에버랜드 주식이 70만 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삼성그룹 그 자녀들이 인수한 주식만 125만 주. 누가 봐도 이거는 승계죠, 그죠? 주식을 승계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원칙은 뭐 계열사들이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열사들이 포기를 하고 이 자식들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거를 국세청에서는 탈세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무죄가 됐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거의 삼성그룹을 승계받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에버랜드 주식이 다시 제일모직 주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 패션 부분을 에버랜드가 인수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말에 이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여러분들 아시죠? 5,000원짜리 주식을 뭐 500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주식수를 늘리는 겁니다. 회사 자체는 변동이 없죠. 그냥 주식수만 늘리는 겁니다. 그 50대 1로 했으니까 5,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한 거죠. 그러니까 62만 주였던 주식이 이재용 가지고 있던 주식이 3천만 주로 됐다. 결국 이제 이걸로 인해서 삼성그룹이 큰 세금 없이 증여세 없이 승계하게 됐다. 그런 겁니다. 사실 일반인으로 봐서는 당연히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 전환사채를 전환함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본다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으로 승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증여세법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어떤 걸 과세 대상으로 할 건지. 아까 보시면 96년 10월에 전환사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12월에 이 세법에 이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전환사채 이익에 대해서 정의로 보겠다. 정의 의제로 본다는 거, 무조건 정의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전에는 불공정 합병, 불균등 감자, 그 다음에 뭐 고가 불균등 증자, 상장함으로써 시세 차익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자본거래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어나니까 또 유형별 포괄주의라 해서 이런 비슷한 자본거래가 일어나면 다 과세하겠다. 그렇게 이제 2000년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또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유형별 포괄주의. 이게 14개 정의의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정의세 완전 포괄주의 그 어떤 거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원칙적으로 경제상으로는 정여기는 하지만 상속으로 보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유정이라든지 뭐 사인정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본다. 요거는 정여세 과세 대상 아니고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정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민법상 정여. 계약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얼마 주겠다. 그렇게 계약하는 게 이제 민법상 정여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정여로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정여의제 14개, 정여추정 2개, 이 부분을, 과거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열거를 했었습니다. 일반거래, 그 다음 자본거래, 이렇게 열거를 쭉 하다가, 이 유사한 것까지 포괄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간 거죠. 그러다가 2004년에 이제 형식 등에 관계없이 재산의 직접 간접 무상 이전을 하면 무조건 정여로 보겠다. 이게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지금은 정여세 완전 포괄주의다. 자, 완전 포괄주의가 된 다음에도 계속 이제 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법원에 가니까 또 사실 국세청이 졌어요. 완전 포괄주의란 말은 이 무조건 정예로 보겠다. 정예에 해당한다고 이제 본 건데,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 재산가액 계산이라든지 어떤 과세 요건의 일반 원칙이 없으면 그런 정예로 과세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대법원 판례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계속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음에 케이스 설명드리겠지만, 이 흑자 영리 범위를 이용한 변칙정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지는 바람에 이런 규정이 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정예세 완전 포괄주의라는 그런 걸 천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세청이 과세를 하면 계속 패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좀 세법 자체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주의 관련해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데요. 2015년에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원고가 2006년에 이 호봉건업이라는 회사의 주식 5,000주 중에 이제 일부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원고 외손자죠, 외손자 개인입니다. 근데 이제 요 호봉건업은 외할아버지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호봉건업에 부동산을 정여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정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전 등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금액이 상당히 큰가 봐요. 한 64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부동산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산 수정이익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16억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피고 국세청이죠. 국세청은 이걸 부동산 정여로 인해서 원고, 이 외손자가 보유 주식 가치가 증가했다. 그래서 정여세 8,700만 원을 더 내라. 가산세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과세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외손자가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이 외손자한테 바로 주지는 않았지만 이 회사에다가 부동산을 정여했기 때문에 이 외손자가 주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주식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의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회사는 정여할 당시에는 결손금이 없었습니다. 결손금이란 말은 손실이 나서 쌓여있는 그런 결손금이 없다는 거죠. 결손금이 있으면 요 이익, 공짜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안 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결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인세도 16억이나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정여세까지 내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해일 당시에는 결손금이 없었는데 2006년을 결산을 해보니까 조금 생겼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과연 정여세 과세하는 게 맞느냐? 그걸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이 판결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최초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여세법의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한 게 인정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완전 포괄주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거래행위가 정여의 개점에 해당이 되는 경우 정여세 과세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좀 단서를 달았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납세자가 내가 이렇게 하면 정의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액 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정의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과세 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완전 포괄주의에 따라서 정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정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정의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이 법에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정의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에 보면 그 당시 법에는 흑자법인,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 수정이익에 대해서 그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죠? 법인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의세 과세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다. 왜냐하면 흑자법인에 대해서는 이 정의세 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법인이라든지 휴업법인, 폐업법인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법인세도 안 내면서 정의세도 안 내는 그런 걸 규정하고자 하는 법인데 여기서는 이 결손이 한 800만 원 났다. 그런데 60매덕을 정의를 해가지고 과세를 했다. 정의세 과세를 했다. 그러니까 60매덕에 대해서 법인세도 17억을 내고 정의세도 8천만 원을 내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과세관청이 패소를 하니까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2014년 법률에 특수관계자 흑자법인, 그러니까 흑자 이익이 나더라도 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라는 것은 그런 상정법에 그런 완전 포괄주의 정의 개념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어떤 거래 행위가 이 정의 개념에 해당하면 과세는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얼마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런 규정 자체가 없으면 이 과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의 정의세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을 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런 게 없으면 정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의세의 완전 포괄주의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 분할이 정의세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자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위자료가 뭐냐? 불법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하고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예를 들어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자료는 그냥 이혼 위자료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위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 생명에 위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는 거, 그것도 위자료라고 그럽니다. 다쳤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이혼을 했을 때 이런 거 전부 다 위자료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자료로 보는 게 소득세가 과연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하고 위약을 한다든지 그럼 위약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해약을 하면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소비세를 과세를 하느냐? 위약금이나 배상금 받은 사람은 이제 일단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소득이 생긴 겁니다. 이런 거는 과세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경제적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통사고 사망금이라든지 뭐 이혼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제 구박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이혼을 했을 때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겠죠, 그죠? 그런 위자료는 위자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과세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위자료는 증여세는 또 왜 과세가 안 되느냐? 증여세는 왜 과세가 안 되느냐? 이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뭐 하위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집행기준에는 이혼 등에 의해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자, 조세 포탈을 위해서 위자료로 위장을 했다. 그런 거는 증여세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원칙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아니면 재산상 고통에 대해서 받는 거, 요거는 위자료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산 분할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민법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면 이제 합의하는 거죠. 이혼 합의를 하면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다가 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자,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부가 협력으로 공동으로 이제 증식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여한 거 그런 걸 참작을 해서 재산을 나눕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청구해야 됩니다. 요걸 보면 원래부터 자기가 결혼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원래 자기 재산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그 결국 자기 것을 자기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 원래가 자기 거니까 자기 걸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어떤 대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상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음 페이지 정해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혼 시 이제 크게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 있는데요, 그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나 정해세는 둘 다 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정신적 손해에 따른 거고, 요거는 원래 본인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는 조금 틀립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 자기 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이혼하는 상대방에게 양도를 부동산으로 줬다. 위자료로.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위자료에 대해서 왜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안 주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줬다. 그럼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부동산을 줬을 때 그냥 아무 세금도 안 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죠. 똑같은 결과인데도 한쪽은 팔아서 주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그냥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봐서 위자료를 그냥 부동산으로 주면 그 양도소득세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혼할 때 세금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A씨가 B씨와 결혼 생활을 10년 만에 이 B씨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다.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했는데 총 재산 20억 중에서 부동산 10억 원, 취득가액은 5억 원입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때 A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까? 양도소득세하고 정해세요. 자, 이건 쉽죠? 부동산을 재산 분할 받은 거고 5천만 원은 위자료를 받은 거죠. 남편이 잘못해서 정신적 손해를 받은 겁니다. 이 부동산을 재산 분할하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 그랬죠, 그죠? 물론 정여세는 둘 다 안 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 낼 거 없다. 사례 1에서는 사례 2를 보면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해로 그냥 했다. 요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자료 목록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그냥 정해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는 정해로 하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6억 원까지는 정해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하기 전이니까. 이혼한 이후에는 위자료 지급 시점이 이혼한 이후니까 타인 간의 정여가 된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이후에 주는 위자료는 위자료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정여로 봅니다. 그래서 6억 원 아니라 그냥 6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정여로 가서 정여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여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이혼 위자료로 했다면 아까 페이지처럼 부동산을 넘겼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고 정해세는 내지 않아도 되죠, 그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